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용환 교수입니다.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희망들도 있고 또 찬반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는 성장성 이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들 중요하시고 일리 있는 말씀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 IMBA 원우님이 중요한 질문을 주셨길래 제가 제 소견을 한번 여기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결국 인센티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읽습니다. K원우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JP모건에서 발표한 코스피 2년 내로 5천 돌파 가능하다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화이팅! 이 리포트에서 지수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키 팩터는 교수님께서 강의에 여러 차례 강조하신 지배구조 개선, governance reform이었습니다. 동시에 지주사 주가 상승 등의 포인트에서 강의와 실제 상황과의 연결고리가 이제 떠올랐는데요.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국내 기업들의 펀드멘탈은 지속 상승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내 유수 기업들이 현재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많은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산 밀어내기에 익사 직전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 가슴이 아픕니다. 철강사들, 캐즘에 빠진 2차 전지 회사 및 자동차 회사, 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버넌스와 펀드멘탈이 함께 가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2인 삼각 달리기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성장성을 먼저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빨리 성장해야 되겠는데, 가버넌스 때문에 이게 그 뒤로 제껴지는 거 아니냐. 질질 끌리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반꿀, 김반꿀 참고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소견을 지금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모든 거의 가운데에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 봅니다. 지금 한국에서 최악의 취약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너무 후진적이다. 그거는 사실 지배구조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고 또 다른 거는 직원 대우 및 해고하고도 같이 갑니다. 참고로 economic incentive라고 하는 거는 explicit incentive가 있고 implicit incentive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explicit incentive라고 하는 거는 금전적으로 노골적으로 주는 인센티브예요. 잘하면 이만큼 드릴게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보너스, 그죠? 아니면은 이건 보너스는 과거지향적으로 얼마를 이루셨으면 우리가 그걸 드릴게. 스탁 옵션이나 주식은 뭐예요? 얼마를 이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그 약속되는 거에 의해서 이 장래성을 보고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드릴 테니까 우리랑 한 배 탑시다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는 뭐냐 하면은, 너 똑바로 일 안 해? 자른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위험, credible threat, 믿을 만한 위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르질 못할 거면서 자를 거야! 라고 백말 얘기해봤자 손방망이 이거 듣고서 그러면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태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때는 이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대충 떠오르시죠, 이제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이게 확보가 됐는가? 그죠? 회사가 고용주가 마음대로 확 자를 수 있는가? 이 스트레트가 되는가? 그러면 그거가 확보되는 만큼 주주들은 그 종업원들이나 CEO한테 노골적인 인센티브도 잘 줘. 여기서 이게 확보되는 이상 자를 수 있는 만큼 시원시원하게 드릴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가야지 공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쪽만 줄 수 있는가? 요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가버넌스 얘기로 해서 PBR 얘기 나갔죠? 이거는
ROE, 페어 레이시오, 리스크, 성장성 이 변수들에 의해서 웬만큼 다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다. 대다수의 주식들은 효율적으로 이 펀드멘탈 변수에 의해서 PBR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비록 행동 재무를 가르치지만은 대다수는 효율적으로 프라이싱돼 있다. 다음에 위식을 보면 주주 입장에서 받을 것이 기대되는 캐시플로우와 리스크가 펀드멘탈 이루는 두 축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요 중에서도 특히 캐시플로우는 ROE 성장성 요거가 되겠고 리스크는 R이 되겠죠. 그럼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뭐냐? 이것도 사실은 펀드멘탈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주한테 주는 디비den드로 주는 그 배당금으로 주는 현금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원우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을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 예, 요두 가지를 얘기하시겠죠. 좋습니다. 그걸로 갈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은 성장성 늘리기, 요거를 높일 수 있는가? 수익성 강화하기, 요거 늘릴 수 있는가? 리스크 줄이기, 요거 줄일 수 있는가? 이들 관점에서 뭔가가 뒷받침이 돼야지 지속적으로 주가가 쭉쭉 올라가서 이제 국장을 투자할 맛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일정 수준 올랐다가 주춤하는 정체 이유들 중 하나도 바로 이 점이 아닐까.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최재원 교수님이 주장하는 바가 또 이 성장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 가버넌스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너무 혈안이 되지 말고 이걸 확보할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고요.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참고로 최재원 교수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파이낸스 글로벌 탑저널의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로 계신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그 다음에는 페어 레이시오. 이거는 지배구조, 가버넌스의 일부이고 이는 결국 인센티브를 선진적으로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인센티브 누구한테 주느냐? 최고 경영진들, CEO를 비롯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종업원들한테까지도 이게 제대로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가 하는 것도 가버넌스에는 속합니다. 페이아웃에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그러고 나면은 종업원들한테 애국심으로 참고 열심히 일하라고 강요할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항목별로 좀 볼게요. PBR, 이거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국장으로 와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게 있죠? 그럼 거시경제 운용에서 건전성 확보는 됐는가? 됐죠. 한국은행 보면은 정말 선진적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재무부도, 그리고 건실한 것도 대단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제도 운영하는데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혹시 정치권에서 흔들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 항상 정치권은 가장 뒤로 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만 그 후진적인가? 이제 전 세계 돌아보면 지금 난장판이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수익성 ROE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듀퐁 애널리시스 기억나시죠? 이 ROE는 결국 net margin하고 곱하기 asset turnover 그리고 레버리지 레이시오의 문제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좀 깔짝거리는 거니까 좀 빼고요. 그 다음에는 이익 마진 증대 방법, net margin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자산 회전율 이걸 높일 방법이 있는가? 근데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데 보면은 자산 회전율은 경쟁 업체 대비 제일 높아요. 이미 최대한 뺑이 치면서 효율적으로 그걸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쥐어짤 대로 쥐어짜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높이란 게 가능한가? 글쎄요. 그러면 이익 마진 증대 방법은 뭐가 있는가? net margin. 이게 이제 비용 대비 가격을 좀 높이 받을 수 있는 하이 마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보시면은 계속 가격 후려치기만 해가지고 치킨 게임으로 해가지고 경쟁자를 따돌리는 그 죽이는 방법. 이것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한계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 다른 업종 두루두루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마진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거 화장품이라든가 케이팝, 뷰티 산업들 있잖아요. 이게 케이팝이 대유행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일인가? 이게 혹시 기회로 만들어지는 없는가? 우리가 혹시 줘도 못 먹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다음에 기술 혁신을 통한 하이 마진 전략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 AI 기술 혁신 추구는 안 하나? 아니면 못 하는 건가?
결국 인센티브 얘기로 되돌아갑니다. AI 기술 혁신 얘기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CEO한테도 인센티브를 제대로 안 주는데 종업원한테 인센티브 주고 있는가? 근데 그것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는 그 기업주들, 창업주 패밀리들 입장에서는 아니 얘네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 알겠는데 제대로 자를 수 있냐고. 네, 제대로 일 못할 때 확확 시원하게 그냥 확 잘라버리고 이 credible threat가 되는 그죠 실제적 위험이 되는 그런 그 노동시장을 우리가 갖고 있냐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게 노골적 인센티브 잘 주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나갈게요. 그 다음에 성장성으로 본격적으로 얘기 더 나갈게요. 인센티브가 왜 펀더멘털 차원에서 여전히 중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장성, 시장 개척, 관세 전쟁, 보호무역, 리슈어링, 지금 격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중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이고 어쩔 건가 하는 거고요. 반면에 국내 시장은 인구 소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로 나가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나가서 시장 개척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대기업한테만 목매달고 있을 수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는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AI 인재들은 왜 다 한국을 가는 거예요. 지금 KBS에서 방송에 나오는 게 지금 인재 전쟁 해가지고 중국은 공대에 미쳤는데 우리는 의대에 미쳤다 하는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그리고 또 메타에서 나온 얘기가 있죠. 이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워낙에 혁신적인 그 AI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회사 전체를 그냥 M&A로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 우리 쪽에 와서 일해. 그래가지고는 얼마를 주느냐? 5조 원 정도를 줬다는 거예요. M&A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팀들을 아예 슈퍼 인텔리전스 팀을 데리고 들어왔죠.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최소 1,000만 달러, 즉 140억 원 정도, 최고는 1억 달러 연봉, 1,400억 원, 축구 선수의 손흥민 뭐 이거 넘어가는 거죠. 이런 급으로 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는가? explicit incentive, 노골적으로 주는 거죠. 이게 되는가? 근데 중견, 중소 벤처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저도 좀 찔리긴 합니다. 근데 대기업에 대해서 하청만 하고 있고 목숨줄 걸고 앉았는 거가 해바라기 시스템 아닌가 지금. 해외 신규 시장, 고객 개척을 위한 노력은 얼만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제대로 인센티브 주어가면서 이들이 과감하게 모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저희 글로벌 경영학과나 경영학과 성대 친구들 정말 똑똑한 애들 많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웬만큼 잘하고 회계학도 잘하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해외 진출시켜버려가지고 중소 중견 기업에서 얘네들한테 연봉 팍팍 줘가면서 삼성이 부럽지 않게 줄게. 나가서 시장 개척해봐. 이러면서 맡기는 그 연봉 시스템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예요? 이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앤디야, 영한 교수, 그 이론에 치우친 소리 하지 마. 지금 우리 걔네들 고용했다가, 뭐 이게 암묵적 인센티브가 별로 안 돼. 뭐냐면은, 잘못하면 잘린다는 위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대박 나면 엄청난 연봉을 지급하고 쪽박 나면 가차없이 정리하고 할 수 있는가? 응? 미국 시장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그게 돼요. 중국 그게 돼요. 이유는 다르죠. 미국은 하드코어 자본주의니까. 싱가포르나 중국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거기에다가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그냥 정부에서 하라 그러면 이게 자르라 그러면 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플리시트 인센티브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노동법이 이 밑에 이걸 안전판을 확 깔아줬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노골적인 이게 뭐예요? 리스크 테이킹 한답시고 했다가 책임을 안 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explicit incentive도 줄 수 없다 하는 거가 돼요. 얘네 뭘 믿고서 그걸 리스크 테이킹 하라고 그럴 건데. 그러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adverse selection, 역선택이 벌어집니다. 그저 최저 시급에 맞춰서 주는 바람에 저질 인력들만 왔다가 금방 퇴사 마려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경직된 노동시장의 폐해를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일본한테 배운 바 평생 직장 이런 거, 그걸 이제 일본한테 배울 거를 엉뚱한 걸 배웠어요, 사실은. 물론 저도 그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존재이긴 하기 때문에 이걸 심하게 뭘 비판할 수 없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IMF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그 기형적인 구조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은 뭐예요? 2년간 한 곳에서 임시직을 하면은, 비정규직을 하면은 정규직으로 받아줘야만 되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규직이 되면은 그걸 자르지를 못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미국처럼 팍팍 되질 않습니다. 임플리시트 인센티브가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양분이 되냐면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거나 정규직 철밥통이 되면 태업을 해버리는 조용한 퇴사. 할 테면 해보든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정규직은 인센티브를 줄 경우 쪽박을 내더라도 정리해고를 못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explicit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팩터가 더 들어갑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에서 나오는 관성도 있어요. 우리가 위에 그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 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선진국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웬만큼 이제가 나라가 잘 살아서 기업이 현상 유지하면 근근히 먹고 살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든 가긴 해. 관성. 이게 돼주길 바랍니다만은 결국 인센티브 안 주고 말아요. 이렇게 되니까. 먹고 근근히 되니까. 근근히만 살자. 그리고 그냥 적게 먹고 가는 돈 놓고 살아. 그리고 안정적 고정급으로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만 주고요. 그나물의 그 밥인 인재 수준이 형성이 됩니다. 최고만 빼고, 그러면 최고만 빼고 다 있는 지금 오합지졸의 노동시장으로 현상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죠? 그게 이제 사실은 한강의 기적 시즌 2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 기존의 세대가 만들어준 그 관성에 의지해서 가는데 이게 안 망하고 계속 가요. 우리 쩍하면 우리나라 끝장났어라고 하는데 안 망해.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 시즌 2. 왜 그게 되느냐? 또 다른 이유는 다른 나라들도 같이 다들 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예, 유럽도 막 말도 못하고 미국은 좀 예외고 중국도 좀 예외기는 한데 싱가포르도 예외고 세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한 190개의 나라가 다 같이 헤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웬만큼은 유지가 되는 이 기적을 창출하고 있어요. 이 같이 헤매는 게 좀 오래돼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나는 순간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위기감이 들죠. 2030 지금 이 현재 인재 풀의 상황을 보시면 이렇다고 보시면 되죠. 뭐예요? 의치 한약수,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시험과 대학 N수를 전전하고 노동력을 과다 낭비하고 있고요. 그 과다 낭비하는 과정 속에서 걔네들 자신이 노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AI 시대의 부적응아들과 현업 경험 기피자들만 대량 생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심각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은 오그래프라는 저기 이제 방송에서 나온 그 차트를 제가 좀 복사해가지고 여기 붙여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AI 기술을 가진 그런 그 하이테크 인력들이 우리나라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가는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이 B1 혹은 2 비자 발급하는 인원 규모인데요. 국적별로 한국한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인구 대비 한국한테 대단히 많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의 기술 인재들, 일본, 인도의 기술 인재들도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걔네들은 일단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베이스가 엄청 기저효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젊은 인구는 더욱더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인도의 8배, 일본의 17배가 우리나라를 등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AI 슈퍼 탤런트들, 그죠? 뭐 AI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뭐 경제학, 경영학 이쪽도 교수님들, 정말 스타급 교수님들, 젊은 교수님들,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 전부터도 그렇고 뭐 스카이 대학을 버리고서 미국으로 가시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지금 뭐 서울시에 내에 있는 유명 대학을 댕기시다가 아마존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인센티브 문제다는 거죠. 그죠? 인센티브. 그러고 그것도 한쪽만 탓할 수는 없다. 양쪽에 고용 관련된 그 경직성의 반작용. 그죠? 아주 영어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슈는 뭐냐면은 이런 AI 기술을 가진 혹은 테크놀로지 지식을 가진 공대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성격의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영어와 외국 문화 적응력이 강화된 AI 능력자들이 많다. 옛날에는요, 전자공학 전공했다 그러면 대개는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면 반도체 기술 딱 있으니까는 한국의 기업들이 독점적인 수요자 노릇을 했어요. 노동시장에서.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고용할 테니까는 까려면 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회사 싫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방식이 싫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하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 이러면서 거기 스테일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통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요, 교포 수준의 영어가 되면서 공업 수학이 통달하신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은 What the hell, man?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K-팝으로 한국인을 환영해줘요. 다른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상관이 없어. 근데 한국 그러면은 눈 뒤집고서 좋아해요. 지금. 그러면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제가 굳이 왜 의대? 그러면서 웬만하면 해외로 그냥 가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면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인재 공동화, AI 기술 관련된, 그리고 이걸로 인해 성장성이 결여된 이런 거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지배 구조로 CEO 인센티브 그거 혹은 뭐 주주들 대우해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에 너무 혈안될 게 아니라 성장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씀도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통된 거는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다. 인센티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노골적인 인센티브만 미디어에선 자꾸 얘기하세요. 아, 중국에서는 혹은 미국에서는 우리 기술자들한테 주는 거에 뭐 10배를 준다, 5배를 준다, 안 가겠냐, 막 그러면서 더 줘라, 더 줘라, 더 줘라 이러는데 고용하시는 CEO들 그 뭐예요? 대주주 입장에서 혹은 창업주 가문 입장에서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암묵적 인센티브까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근데 미디어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가차 없이 자르는 그런 위험이 있는가? 그죠? 그거에 플렉서블한 노동시장 체계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그걸 야매로 잘못 그걸 변태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비정규직이라는 걸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그 노동시장 구조를 가져가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원치 않는 결과를 이쪽에서 얻어맞게 됐고 그래서 인재 동공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성장성이 거기서 막혔다. 결국 문제는 인센티브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추구 이것이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거는 뭐 내로남불격으로 뭐 누군가가 야 너도 뭐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니까 그거에 득을 보는 존재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그죠?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페어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짜로 고민한다 그러면은 양날의 검을 그죠? 생각해서 우리가 의사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비디오는 마치겠습니다. 좋았으면은 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